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자동차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현대차가 이 전동화 시장으로 가겠다. 이 전동화는 가솔린이나 이런 디젤을 빼고 수소나 아니면 전기차로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김홍모 기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제 내연 기관과의 끝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제네시스가 내연 기관차와의 완전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완전 결별이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약간 좀 헛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김홍모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가 2일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하고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5 years ago, we launched Genesis as a luxury brand. And so far, it's been an intensive, bold, and successful journey. Genesis is now a truly global brand with a complete portfolio of desirable and sophisticated products. And now, Genesis is once again at the starting point of another audacious journey, the journe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제네시스는 연료 전지 기반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듀얼 전동화 전략을 선보이며 오는 2025년부터 제네시스가 출시하는 모든 신차들을 수소 및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Genesis will lead the age of electrification through fuel cell EVs as well as battery EVs. Starting in 2025, all new vehicles to be launched will be pure electric vehicles. By 2030, Genesis will establish itself as a 100% zero-emission vehicle brand that aims to reach sales of 400,000 cars.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고출력, 고성능의 신규 연료 전지 시스템과 고효율, 고성능의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오는 2030년까지 총 8개의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동화 라인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원자재와 부품, 생산 공정 등 전 부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럭셔리라는 고유의 가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융합을 모색하는 제네시스의 행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2025년 이후에 모든 신차들이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면 지금 제네시스 내연기관 차를 타거나 또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제네시스는 완전한 전동화까지의 시간 동안 관련 기술 개발과 더불어 내연기관차의 정비를 위한 부품 미수급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진적인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타고 다니신 분들이 앞으로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김홍모 기자, 네. 이 비전 발표와 함께 전기차 모델 GV60 이것도 같이 선보였죠? 네, 제네시스 브랜드 전동화의 서막을 연 GV60은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 모델입니다. 이 전용 전기차 모델은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컴이 우주 항공 분야로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민간 최초로 지구 관측용 광학 위성 일명 세종 1호를 발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세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내년 상반기 민간 최초로 지구 관측용 광학 위성 세종 1호를 발사합니다. 한컴그룹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위성은 물론 상호 보안적인 드론, 장거리 감시 카메라까지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종 1호는
하루에 14번에서 한 16번 정도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관측할 대상지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반도에 가장 많이 촬영할 수 있는 태양 동기 방식의 궤도를 설정했고요. 총 7개의 밴드를 제공하는 멀티스펙트럴 위성이고요. 보다 좀 더 정밀하게 또는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컴그룹이 인공위성의 민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실 인공위성과 드론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띄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띄워서 저희가 원하는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죠. 국산 드론의 시리즈 개발을 할 것이고요. 교육용이라든지 국방용, 또 농업용, 소방용 다양한 분야의 커스터마이즈 통해서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한컴그룹은 또 세계적인 영상 카메라 기업 인피니트 옵틱스와 손잡고 국내 완성형 초고해정도 센서 시장을 개척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데이터를 파악해 국내외 인공위성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컴그룹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인공위성과 드론, 지상의 예를까지 올인원 영상 데이터를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처리해서 분석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올라운드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컴위성 1호에 머물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는 2호, 그리고 2023년도에는 3호, 4호, 그리고 5호까지 기획함으로 해서 총 5개의 군집위성을 통해서 시간 해상도를 줄여서 한반도를 매일 관측할 수 있는 군집위성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를 주도하겠다는 한컴그룹. 한컴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를 선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SK종합화학이 SK지오센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SK종합화학이 10년 만에 SK지오센트릭으로 사명을 바꾸고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명 SK지오센트릭은 지구 중심적이라는 의미로 탄소에서 그린으로의 변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31일 나경수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뉴데이 행사를 갖고 새 사명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공표했습니다. 단순 화학 기업을 뛰어넘어 ESG에 기반을 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명 선포에 앞서 세계 최대 도시 유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차 목표는 SK지오센트릭의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에 해당하는 9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설비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며 이에 더해 친환경 소재 확대 등 2025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2027년까지는 SK지오센트릭의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 100%에 해당하는 250만 톤을 재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해마다 전 세계 바다로 흘러가는 폐플라스틱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가장 핵심적인 재활용을 위해 차세대 재활용 기술 확보, 재활용 플라스틱 구축, 3R 솔루션 개발, 친환경 소재 확대 및 친환경 원료 도입을 통해 구체적인 플라스틱 순환 경제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분리수거단을 조금 더 현대화하는 것에 그룹의 영향을 좀 쏟을 생각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현재 있는 업체들한테 적용도 하고 새로운 선별장에도 적용을 해서 좀 더 양질의 플라스틱을 모아서 저희가 리사이클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저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지구와 토양을 뜻하는 지오와 중심을 뜻하는 센트릭을 조합해 지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폐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하는 SK지오센트릭이 목표한 바대로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도시 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현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 기업 기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IPO하는 바이오 기업이 많은데요. 바이오 플러스가 코스닥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생체 유방, 그리고 생체 연골 대체제, 이걸 이제 신제품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김효선 기자가 바이오 플러스의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정형규 대표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그 제품들이 좀 자리를 잡아간다, 이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좀 발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생체물질 주 재료로 인체 주입형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물질인 HA, 즉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주 재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이 기술을 특화시켜서 미용 성형 제품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필러를 생산하고 있고, 수술 후 상처 부위가 서로 유착되지 말라고 하는 유착 방지를 생산하고 있고, 관절의 마찰을 좀 줄여주고 또 관절의 활동을 원활하게 보조해주는 관절 조직 수복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엔드앤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필러도 만들고 유착 방지제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생체, 인공 유방, 그 다음에 인공 연골 등 다양한 제품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자체가 어떤 소비력이나 이런 경쟁력까지 다 비교해 봤을 적에 전 세계 시장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하이난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노드맵을 발표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홍콩을 대체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어떤 시장도 우리가 충분히 개척할 수 있을 뿐더러, 또 하이난이 동남아하고 가깝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좀 넘어서는 인도까지 동남아 시장을 또 진출하는 데도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의료 복합단지, 미용 성형 병원, 웰빙 병원도 운영할 계획이고, 복합적인 바이오 플랫폼을 거기다 형성할 그런 계획으로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 심사에는 통과가 됐고, 9월 말 정도는 거래가 시작되지 않겠나,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목표는 진정한 바이오 기업으로 또 거듭나기 위해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을 지금 개발 중이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주사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확대적인 사업 성장을 이룰 것이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로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매출액 3,000억에 순이익 한 1,5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진정한 다국적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이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 박주영 기자가 좀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기자 왈, 단순 AR 아바타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하긴 지금 시작이니까 이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주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유통업계가 가상 플랫폼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동된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데요. 일례로 BJF 리테일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CU 제페토 한강점을 오픈했습니다. 매장은 실제 편의점과 동일하게 삼각김밥, 핫바, 스낵이 진열됐고, 손바닥 모양을 클릭하면 손에 물건을 줄 수도 있고,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면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듯한 제스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MZ세대 그리고 Z세대들이 편의점 주요 소비자들로 조금 급부상
영상을 하면서 일단 뭐 직접적인 어떤 판매를 유도한다기보다 마케팅 플랫폼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좀 입점을 하게 된 거고요. 조금 더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구찌나 랄프로렌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메타버스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구찌는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 본사 건물과 비슷하게, 랄프로렌은 랄프로렌의 상징적인 정신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세계의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용자들은 원하는 맵을 선택해 들어가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동시간대 접속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사진도 찍으며 놀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누적 이용자 2억 명 돌파라는 명성과 달리 메타버스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는데요. 제가 느꼈던 제페토 서비스는 단순히 아바타 채팅 서비스 같았습니다. 아바타 채팅을 하면서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공짜로 획득하는 게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각사가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오프라인처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쇼핑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좀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쇼핑이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구경이라든가 체험,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 마련될 것 같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소통을 넘어 상거래 영역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지만 기업들의 메타버스 활용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도깨비, 제 뒤에도 지금 도깨비라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도깨비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죠. 펄어비스가 만드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참 좋다고 합니다. 자, 임세린 기자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펄어비스가 31일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 도깨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향후 방향성 등 도깨비의 모든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도깨비는 지난 26일 게임스컴 2022를 통해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 게이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국적인 특색이 담긴 그래픽은 물론 K-팝 스타일의 OST, 재미 요소가 넘치는 게임으로 KGTA와 같은 독특한 별명이 붙는 등 벌써부터 호평일색입니다. 주인공이 갖고 있는 꿈과 소원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깨비를 찾으려고 하는 여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컴퍼니가 도깨비를 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억압하고 있던 진실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컴퍼니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깨비에 대한 힌트를 같이 찾을 수 있고 서로 게임 경험이랑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을 거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실시간 액션에 기반의 전투고요. 무엇보다 플레이하실 때 잘해 보인다 하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때문에 조작 난이도는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멋있게 보이도록 네, 만들려고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했고요. 서울에 있는 한옥 그리고 경복궁 갔을 때의 기억이나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친숙한 것들 일상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데는 2개의 마을이 소개됐어요. 이 2개의 마을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전체 섬의 규모는 대략 이게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지금 공개된 게요? 네. 오픈월드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네, 재밌고 질리지 않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가 가장 큰 차별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높은 퀄리티를 기반으로 게임 내 NPC들의 자연스러운 AI와 그리고 상호작용들 그리고 도깨비를 수집하는 여정 자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한다는 펄어비스의 도깨비. 과연 도깨비가 전 세계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한 K게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올해 초 기아가 전기차 시대에 맞춰 브랜드 방향성을 바꾼다고 천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기아의 전기차 사랑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첫 전용 전기차 EV6만을 위한 특화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만을 위한 특화 매장을 선보입니다. 단순히 차량만 판매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전시물과 여러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기아가 서울시 성수동에 마련한 320평 규모의 전기차 특화 복합 문화공간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는 친환경, 교감, 체험 중심의 고객 경매 EV6만의 색깔을 입힌 공간입니다. 기아의 중장기 전략인 플랜 S는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체제로의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등 브랜드 혁신과 수익성 확대가 주골자로 이곳에서 기아가 추구하는 전기차와 친환경, 브랜드 혁신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약 60년 전 지어진 방직 공장의 외형적 특징과 세월의 흔적을 살려 리모델링한 외관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널찍한 공간이 헬로 EV6 존, EV6 라이프 존 등 총 6개 구역이 구성돼 전기차 시대에 맞춰 변화한 브랜드 방향성과 디자인 철학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각 공간에는 EV6 특화 전문 도슨트가 배치되어 전시물 설명부터 시승까지 모든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트는 EV6에 최초 적용되었습니다. 양쪽 벽면을 보시면 오퍼짓 유나이트에 대한 철학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개념의 V2L 기능이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했으며 EV6에 직접 타 엑셀을 밟았을 시 속도가 얼마나 빠르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EV6 인사이드 존에는 EV6 기술력의 핵심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가 결합해 만들어낸 전시물이 있는데 EGMP 위로 떠있는 부품과 부자재를 활용한 전시 작품이 기아의 전동화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는 기존의 단순 판매, 전시 공간을 탈피해 실체적이고 상호 교감하는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아는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를 비롯해 8월 초에는 차량 전시부터 시승, 구매, 브랜드 체험이 모두 가능한 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하는 등 앞으로도 교감 체험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강화해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아는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에 이어 다음 달 경기도 의왕시에도 약 200평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명, 로고, 디자인에서 체험관과 스토어의 변화까지 대변혁에 나선 기아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요즘 이 중고차 시장의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중고시장 매매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밝힌 점입니다. 이 중고차 매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 완성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헉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갈등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즘 상생이란 말을 쓰죠. 이 상생을 위해서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김홍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축으로 진행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에 대한 최종 합의안 마련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합의안 도출 실패에 따라 이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 2주 내에 막판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 산업발전협의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차 실무위원회 양측 제출 최종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입 시점과 판매 비율, 상생 협력안 유효기간 등 큰 틀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주장하는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한 해석, 신차 판매권 요구 등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인증 중고차 사업 영역 중 완성차 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첫 해 3%, 2년차 5%, 3년차 7%, 4년차엔 10%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완성차 업계가 5년, 10만 킬로미터 이하 매물만 취급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한 해석 차이가 양자간 발생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 대 중 10%인 25만 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 대의 10%인 13만 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중고차 업계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제시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심의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재지정을 요구 중입니다. 정부는 이 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만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런데 이 중재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비 주체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에 양측 참여를 했지만은 사실 소비자나 단체나 이런 데는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할인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있지만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 주는 것도 시장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언제든지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했지만 상생 차원에서 합의를 모색해왔다는 입장으로 결렬 시 각사 사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 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진입 시점 및 판매 비율 등 큰 틀의 협의는 이끌어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1, 2주 내에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합의가 무산돼 중기부의 공을 넘기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상으로 BGN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